도산대로를 따라 청담 사거리에 왔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이 과거에는 과일 농장이었습니다. 1973년도에 영동대교가 개통되기 전까지 청담동은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강남이 개발되면서 특정지구 개발 촉진법에 따라 주택들이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강북에 있는 명문고교가 이전을 하면서 인구가 늘어나고 천지개벽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1980년대 초만 해도 청담동은 압구정동 한양아파트 맞은편 언덕의 진흙길이었습니다. 1990년도에는 강남의 부유층 자녀들이 외국 문화 유학에서 돌아오면서 외국 문화를 경험했던 그들이 고급 문화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핫플레이였었던 압구정동의 번잡스러움과 소란스러움을 피해서 청담동의 트렌드 리더들이 그달만의 생활 문화와 양식을 만들면서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인사동에 있던 그 갤러리들이 이전을 하면서 문화적 소비를 하게 되고 청담동에 명품 거리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렇듯 청담동은 명품 거리, 갤러리, 외국 문화를 경험했던 문화, 거기에 외식 업종과 카페들이 들어서면서 청담동 스타일을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청담동에 많은 것이 연예인, 고급 빌라, 명품관이고요. 없는 것이 간판, 편의점,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동해 보실까요? 청담동 하면은 명품 거리가 유명하잖아요.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쭉 보시죠. 이 명품 거리에는 대략 한 20여 개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1980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명품 시장의 큰 손들은 일본인들이었습니다. 그 80년대 거품 경제의 호황으로 전 세계 브랜드들을 싹쓸이 시작합니다. 그것을 본 롯데 신교코 회장이 우리나라에도 명품 브랜드를 입점시키기 위해서 당시에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하고 접촉을 하는데 그들 브랜드들이 우리나라를 봤을 때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이고 이것이 뭐 팔리겠어 하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접촉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꾸준한 그 설득 끝에 1984년도에 루이비통이 롯데백화점 소공동점에 입점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89년도에는 해외여행이 자유화되면서 외국의 이제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1991년부터 순차적으로 에르메스, 프라다 등에서 이제 명품 모델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1995년도에 이 명품 거리가 생겼습니다. 근데 사실 90년대 말까지는 이 명품 브랜드는 일반인들이 그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1990년대 말 이후부터 각 백화점에 이제 명품 브랜드들이 입점을 시작하면서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부터는 그 아울렛 등에도 이제 그 매장들이 생기잖아요. 오늘날에는 이제 대중적으로 됐는데 아무튼 그런 과정에 의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여기 도산대로에서 이 맞은편에 이면이 골목이 있어요. 여기는 사실 이곳부터 그 영동대로 남단까지 이렇게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곳에는 예전에 저 끝에 그 LV 호텔에 줄리아나 그 나이트클럽이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호텔이었었는데 그 호텔 나이트클럽이 있다 보니까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오면서 자연스럽게 상권이 형성되고 또 유흥업소 종사자들도 많이 모이면서 늦게까지 이렇게 활발한 상권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JIP가 들어오면서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아주 좋은 상권이었었는데 현재 JIP가 2018년도에 이전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는 상권이 완전히 지금 죽었습니다. 그래서 평일날에는 그래도 직장인들이 좀 있긴 한데 공실도 많고 또 문 닫은 가게도 좀 많이 있어요. 현재는 지금 그런 상황에서 들어가 보진 않겠습니다. 건물 시장만 말씀드리면 이쪽은 그 청담동이다 보니까 이면이지만 평당 1억에서 1억 2천 그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 올라가 보실까요? 그 1996년경에 불새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오연수 씨, 이정재 씨, 손창미 씨가 나왔던 영화인데 거기에 오연수 씨가 재벌가 딸로 나옵니다. 운전기사가 이정재였었는데 오연수 씨가 개짜로 나와요. 그래서 차 안에서 이렇게 나가면은 이정재 씨가 물건을 옷을 막 갖고 와가지고 이거예요 저거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옷을 막 사줘요. 근데 그때 이제 여기가 이제 많이 알려졌죠. 영화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는데 이게 처음에 생겼을 때는 정말 럭셔리하고 사람들이 신기해했어요. 근데 이게 생기기 전에 사실 저 90년대 초에
갤러리아 백화점 명품관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연결이 되면서 우리나라에는 없었던 이제 럭셔리한 거리로 자리를 잡은 거죠. 이제 그렇게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부터는 그 성북동, 평창동, 한남동의 신흥 부자들과는 달리 그 젊은 부자들이 이쪽으로 이제 모여들고 연예인들을 비롯한 각종 그 젊은 사업가들이 모여들었어요, 청담동에. 그러면서 이제 고급 그 주거 지역을 형성하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이 보면 외국 그 문화를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관련된 업종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접하지 못했던. 그러면서 이제 좀 트렌드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청담동이 자리를 잡게 되고, 이 안쪽에는 또 그때 90년대에는 사실 그 웨딩 문화를 하면은 아현동 쪽에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아현동 쪽이 이제 사라지면서 청담동으로 많이 이전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웨딩과 관련된 뭐 미용이나 메이크업 등등이 이제는 아현동이 아니라 청담동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청담 문화의 거리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많은 명품 브랜드들이 입점을 하게 되고요. 대기업과 연예인들이 건물을 매입하면서 임대료와 건물 가격이 정점을 찍게 됩니다. 현재 이곳의 임대료는 1층 10평 기준으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예요. 과거에는 일부 건물들에는 그 층별로 다양한 업종이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건물 통으로 이렇게 업체를 입점시키는 형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평당 시세에서 그 통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임대료는 비쌀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평당 500인데 200평이면 벌써 1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웬만해서는 임대료가 건물 통으로 억 단위로 되어 있어요. 한 예로 입구에 버버리 매장 있잖아요. 거기가 1년에 임대료가 40억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그 건물 시세는 평당 2억 5천에서 3억 정도로 되어 있고요. 또 그 대기업들과 또 많이 매입했죠. 대기업들이 여기 삼성가하고 신세계에서 많이 매입을 했고, 또 몇몇 그 명품 브랜드들은 직접 건물을 사서 올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곳곳에 공실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건물 통으로 그 브랜드를 입점시키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아마 마땅한 브랜드들이 들어오기도 쉽지 않고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여기는 어쨌든 그 단독 매장이기 때문에 백화점과는 달리 매출보다는 홍보성의 어떤 측면이 크기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상 뭐 그런 요인이 큰 거죠. 그러니까 이렇듯 이런 명품 매장들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 일대 건물 가격이 상승하게 되잖아요. 그게 이제 가로수길 같은 경우에도 판매 매장이 들어오면서 그렇게 형성이 됐고, 그 강남 대로 같은 경우에도 그런 형태가 많이 있고, 홍대도 2010년 이후에 임대료가 많이 상승했던 이유가 그 브랜드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건물 통으로 그런 형태, 그런 지역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지역들은 일반 상권들하고는 달리 그 건물 시세를 평가를 하게 돼야 되고, 또 여기는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물건들이 많지도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일단 여기까지 봤고요. 저 이면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갤러리아 백화점 명품관에서 이면 골목으로 쭉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쪽에 보면 단독주택도 있었고 그 건물들의 외식업종들이 곳곳에 있었는데, 현재는 세련되게 건물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신세계에서 많이 건물관 매입한 지역인데, 편집샵과 명품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도 신세계 계열의 그 브랜드들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 청담동 상권은 대중들에게는 거리가 멀고 때로는 위화감을 줄 수 있는 일반적인 상권은 아닙니다. 그러나 1990년대 초만 하더라도 건너편의 압구정하고는 달리 한적한 주택가였어요. 그러다가 상권이 조금씩 형성되면서 갑자기 그냥 대중화, 고급화가 됐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닌 연예인이나 기업 하시는 분들, 대기업에 관련된, 그리고 문화인들, 이런 사람이 들어오면서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청담동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그 업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차별화된 곳이었었는데, 일단 저 뒤로 가보겠습니다. 청담 언덕으로 왔습니다. 1992년도에 생긴 고센이 보이네요. 아직까지 있다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건너편에 압구정동이 보이는데, 이 언덕 길 사이에 두고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 압구정동은 90년대에 오렌지족이 있었잖아요. 오렌지가
품격이 있다는 뜻으로 오렌지가 됐는데 80년대에는 바나나가 귀했는데 90년대에는 오렌지가 귀했었어요. 그래서 오렌지족이 됐고, 근데 사실 오렌지족은 강남의 그 토지 보상으로 부자가 된 부모들이 본인들은 그 어렸을 때 풍요롭지 못했으니까 자식들한테는 풍요롭게 한다는 의미에서 물질적인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유학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이제 소비가 좀 이렇게 과소비가 되고 또 일부 탈선을 했던 그 오렌지족들이 나타나 보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예. 저 뒤에서 이제 메인에서 쭉 나와가지고 길로 갈라지는 길이었었는데 그때는 그 자동차가 외제차가 별로 없었어요. 수입이 많이 안 된 요인도 있었고 또 사회적으로 봤을 때도 그 한국 자동차 산업의 육성 또 가소비 조장 이런 측면에서 외제차가 별로 없었는데 그때는 외제차가 이제 미국 차가 거의 많았죠. GM, 크라이슬러 뭐 그런 차들이 많았고 그때 스쿠프라고 그게 이제 BMW고 소나타 2가 이제 E 클래스 뭐 그랜저, 뉴 그랜저가 S 클래스 그런 시절이었어요. 저기가 여기하고는 좀 다른 분위기였었는데 청담동은 아까 말씀드렸던 청담동만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예. 내려가 보실까요? 이쪽에도 그 칠사 카페라고 있었는데 오래 했었는데 없어졌네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청담동은 그 목적성을 갖고 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딱 봤을 때는 잘 몰라요. 알기 전까지는 업종을. 곳곳에 고급스러운 업종들은 많이 있습니다. 객단가도 비싸고 1994년도에 성수대교가 붕괴를 합니다. 그래서 압구정동, 청담동 일대 상권이 많이 영향을 받았고요. 97년도에 다시 완공이 되는데 98년도에 또 IMF가 오잖아요. 그러면서 압구정동 상권이 더더욱 어려워졌고 청담동도 한동안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차이점은 청담동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간판들이 작게 되어 있고 업종들이 고급스럽게 되어 있잖아요. 따라서 알고 찾아와야 돼요. 자동차로.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자동차로 와서 발렛 파킹을 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고 또 그때 당시에 그 일반적이지 않았던 업종들이 많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좀 차별화된 면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현재는 그 곳곳에 공실들도 많이 있고 청담동이 장사하기가 그렇게 쉬운 상권은 아니에요. 도산대로 이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강남 청담동이 개발 당시부터 보면 도산대로 쪽은 큰 필지에 큰 건물들을 위주로 개발이 됐고 이 안쪽에는 주택가로 개발이 됐어요. 근데 여기가 언덕이다 보니까 상권들이 형성되기에는 좀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야 이렇게 건물들이 그 상가 건물들이 많은데 저 안쪽에 있는 주택가 건물도 많았어요. 그게 이제 개조를 하면서 지금 상가들이 들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상권이 형성되는데 시간이 좀 걸렸는데 90년대 중후반부터 이제 다양한 업종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죠. 작은 평수들보다는 이렇게 대형 평수들 위주로 이렇게 들어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덕으로 돼 있다고 여기가 또 특별하게 지하철역하고 가깝지도 않은 상태이다 보니까 자동차로 이렇게 와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태가 됐어요. 이 상권이 보면은 유동이 많은 상권이 있고 유동이 전혀 없는 상권이 있는데 유동이 많은 상권은 이렇게 지나가다가 얻어 걸려서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유동이 없는 상권들 중에서 특히 청담동 같은 경우에는 목적성을 갖고 오기 때문에 굳이 유동이 없어도 간판이 달려 있지 않아도 내가 어떤 알려져 있는 경쟁력이 있다. 나만의 경쟁력이 있다면은 외부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면서 장사를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전제는 자기만의 어떤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그런 무기 없이 여기 들어왔다가는 그냥 망해 나가는 상권입니다. 따라서 그런 거 잘 보셔야 되고 또 여기가 그 객단가가 높잖아요. 근데 돈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싸도 만족을 하면은 이용을 하는데 비싼 만큼의 값어치를 못하면은 욕망 먹어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청담동에만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도 다양한 그 업종들이 같이 공존을 하기 때문에 더더욱 청담동에서는 그런 기준이 더 까다롭기 때문에 장사하기에는 여러분들이 그런 걸로 잘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대의 건물 시세는 보통 보면 평당 1억에서 1억 한 3, 4천 그 정도로 형성되어 있어요. 이렇듯 청담동은 이면도 보통 보면 1억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청담동이 보면 이 부동산 시장이 자본에 의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수익률과는 관계없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12년도로 되돌아가 보면 그때 하우스 푸어라는 말이 있었죠. 예,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강남의 아파트 값들도 이렇게 많이 오르지 않던 시절이었었는데 그때 요 건물이 2012년도에 경매로 나왔었어요. 이게 그때 정확한 기억 안 나는데 230억 정도에 나왔다가 1회 유찰이 됐습니다. 예, 그 정도로 이 청담동이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런 시간이 지르고 지금은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상권 측면에서 보면 90년대 청담동의 문화는 뒤에 보시는 바와 같이 창문을 걷어젖힌 테라스에 앉아서 브런치를 먹고 저녁에는 와인과 퓨전 음식을 먹는 곳이었습니다. 또 발레 파킹이 처음 시작된 곳이 청담동이에요. 그때 당시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하루에나 카페드 플로로 같은 그런 카페들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관련된 그 다양한 외식 업종이 있었고 엠넷이 있을 때는 그 방송국에 관련된 문화 예술인들이 있으면서 또 관련된 또 업종들이 있었는데 엠넷이 떠난 이후에는 그런 청담동의 그 문화는 지금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여기 있는 업종들은 많은 외식업의 그 선수들이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을 했어요. 그것이 예전에는 청담동에만 볼 수 있던 그 업종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외부에서 다양하게 볼 수 있잖아요. 굳이 청담동에 올 필요는 없거든요. 다만 그 지리적으로 봤을 때 강남 지역에서는 또 오는 지역이니까 그런 경쟁력이 있다면 또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건물 측면에서 보면 청담동에 곳곳에 공실이 많아요. 그런데 청담동은 럭셔리 브랜드들이 선호하는 곳이고 또 돈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자영업과 공실과 부동산의 어떤 괴리감이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청담동 사건을 봤고요.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